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양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한 여성입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요. 경상도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고 그냥 시골 동네에서 친정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제 형제는 위로 언니 하나뿐인데 그 언니의 성격이 정말이지 매우 거친 편입니다. 표현이 조금 저속하다 해도 이를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생을 친언니 때문에 집에서 설사기면서 자라왔어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언니로만 이루어진 소중한 가정이었죠. 고등학교 때에는 친구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친언니가 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다 훔쳐가 버렸던 적이 있어요. 친언니는 논리적 사고가 전혀 없는 편이고 그냥 폭언만 들려오는 짐승 같은 느낌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일진팬을 하면서 놀고 고등학교 때는 가출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20대의 말미, 어떤 이상한 남자와 함께 세기의 사랑을 꽁꽁 싸매고 결혼하겠다며 설악하다 해가 지자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다 훔쳐가던 것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였죠. 그 뒤에 그 남자와 결혼한 친언니의 남편은 조금 다행이었어요. 친언니의 맹렬한 성격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명확합니다. 외가 식구들도 성격이 모두 불같았지만 그나마 친정 엄마는 온순하셨죠. 하지만 친정 엄마 역시 강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고 그 성격은 제게 대할 때는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서울로 떠나 조카를 돌보게 될 것 같아 차라리 미리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거기서 제게 도움을 주었던 대학 동창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실어나보기도 했었지만 일이 힘들어서 계속 눈물로 괴로워하다 보니 결국 방송통신대학으로 다니며 그나마 대학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사무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한지라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이어가다 결국 사퇴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어 연애생활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25살 때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예전 남자친구가 한마디 꼬리표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만 힘들어? 너만 억울해? 너가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해 툭툭 불평 늘어놓으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 제발 그만 찡얼거려. 그 발언에 깊은 충격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아파 울었고 금방 그 남자에게 용기 내어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너 혼자 잘 지내라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한동안은 연애를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소개팅을 받게 되었는데 상대는 별로였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짜증나는 사람이었죠. 그대는 내 손에 담긴 왕자로 나이키기 전 그를 망쳤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이 보이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 했죠. 컵라면을 하나 먹었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삼각김밥을 먹는 남자가 있었죠.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제 취향이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조용하고 낡은 매력이 있더군요. 손에 반지가 없어서 솔로인 것 같은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객기를 부려봤어요. 음료수를 사다가 그 남자에게 건네주었죠. 삼각김밥만 계속 먹으면 목마르지 않으세요? 사이다 한 병 드세요. 이거를 구매하고 나니까 1+1이었어요. 제가 2병은 필요 없고 한 병만 마시고 싶어서 감사하긴 한데 그냥 받으려니 너무 죄송하네요.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렇게 죄송하시면 보답으로 번호를 주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충동적으로 개수작을 걸고 말았는데 농담이 아니고 5초도 안 지나서 그 남자 목이 시퍼개졌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자기 번호를 찍어주더군요. 그게 바로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이었어요.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연애로 이어졌고 결국 사귀게 된 남편은 진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표정도 맨날 거기서 거기라서 대체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말 주변이 그렇게 없는데 회사는 어떻게 다니는 걸까? 그게 신기했고 뭐 하는 인간인가 싶어서 만나다 보니 연애 기간이 계속 길어졌어요. 남편은 본가와 회사가 멀어서 회사 주변에서 자취를 한다고 했고 저도 자취생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자취방을 왔다 갔다 하며 데이트했었어요.
연애 1년을 채울 때 은근슬쩍 동거 생각이 있냐고 물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거절당한 사건을 계기로 남편이 진지하게 좋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연애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게 되었죠. 사무실에서 호되게 된 이후로 다시 카페에서 일했는데 서비스업이라 정신나간 진상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참는 게 일이었고 속이 답답해서 남편에게 자주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그걸 다 묵묵히 들어줬죠. 나는 친언니의 영향으로 목소리 큰 무식한 인간들을 가장 혐오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막말하는 건 없는 남자였기 때문에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스킨십 매너도 정말 좋았고요. 참고로 남편이 나보다 9살 연상이에요. 결혼 계획을 세운 후 남편을 제 친정에 데려갔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 친정이 깡촌 시골인 것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고 불평불만 없이 친정 아버지 일을 도와서 밭에 천막을 치는 일을 했어요. 동네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서리에 가는 문제로 싸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막아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정 어머니는 제 옆구리를 찌르며 말씀하셨어요.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결혼부터 해버리면 좋을 것 같구만. 나도 드디어 제대로 된 사이 한번 봐야지. 안 극할까 우리 집안 대리사 위로 들이면 딱이다. 라고요. 엄마, 우리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데다가 결혼하면 집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구할 거야. 내려와서 살 일은 없을 거야. 엄마는 언니랑 형부하고나 잘 지내셔. 내려와서 살 생각 없다고 못 박았더니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아쉬워하셨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제 대망의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워낙 몸이 안 좋으셨는데 결혼 진행할 때부터 요양원 카운트다운이셨어요. 그래서 시댁으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는 것은 프리패스였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빨리 아들이 결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계셨고 시누이는 남편의 누나인데 두 분은 3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는 시누이가 7살 차이인 거죠. 추가로 말하면 시누이는 빠른 생일이라서 학년상으로는 8살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결혼식 전에 이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재혼하신 부부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데리고 재혼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를 데리고 재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재혼하신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라면 오빠 친구는 어디에 계시는 거지? 이제 결혼식이 코앞인데 친목회 연락은 드렸어. 그분은 안 찾는 게 상책이야. 그냥 그렇게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친구 얘기 나오니까 표정이 착잡해지더라고요. 친구가 답이 없는 사람이라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옛날에 개고생을 했었다고 해요. 남편은 자기의 새가족이 되어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온 듯 했어요. 근데 시댁 식구들, 친척들이 시누이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쩍 여쭤봤더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혼한 여자가 딸을 데리고 재혼하는 것은 특히 아들이 있는 남자와라면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었지. 우리 딸이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이었고 아무래도 재혼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재혼 직후부터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조심스럽게 구셨다고 해요. 남편이 그때 10살이었는데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다고 해요. 절대 누나한테 까불면 안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하도 엄하게 주의를 받아서 남편은 자기 누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남동생으로 자랐다고 해요. 왠지 딱 보기에도 남편이 시누이 앞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이 느껴져서 시누이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아치의 화신을 친언니로 눈사람으로서 처음 만나 시누이를 보았을 때 괜찮은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 자매처럼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부터 시누이와 개인 카톡을 주고받으며 친목을 다지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제 판단상 실수였던 것 같네요. 결혼식 후 한 달이 지나서 시어머니,
신우이, 저희 부부 4명이 저녁 외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잘 먹고 헤어졌는데 밤늦게 친언니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평소 기다려온 메시지인데 연락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불안해졌다. 원래는 오늘 안으로 피드백을 요청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바빠서 내일로 미뤄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잠을 자게 될 것이고 내일 카카오톡을 보낼 것이다. 응, 무슨 일인가 생각했는데 의문이 풀리기 전날 아침에 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이후로 조금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내용은 식당에서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다. 올케는 우리 엄마보다 먼저 수저를 집어들었고 내게 물컵을 주실 때는 물을 너무 가득 담아주셨다. 앞으로는 물컵의 80%만 채우고 수저는 제대로 위치시켜 주셔야 한다는데 올케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로 잘못을 저질러 자신도 내용을 숙지해야 했다. 이후에 연락이 오지 않아서 내가 시간을 계산해 3시간 내로 연락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올케에게 먼저 카카오톡을 보냈다.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케가 우리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려주기로 했다. 저의 교육 지침을 빠짐없이 읽어주었으면 좋겠고 같은 말을 2번 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수동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친언니 대신 물론 자세하게 대화해주며 이해를 도왔다. 하지만 결론은 올케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했었던 것이다.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황당해서 정리하기 어려웠다. 이후에는 신우이처럼 차분히 대화해주는 것이 나을 거라고 느꼈다. 적어도 신우이는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되고 이해가 쉬웠다. 그러나 적당히 비를 맞춰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제 답변을 간결하게 줘서 오해가 없게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판단이 틀렸던 것이다. 결국 제 결혼 후 근무지를 옮겼다. 작은 개인 카페를 월 4일간 하루 종일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이 한가한 곳이어서 11시간을 일한 것은 힘들지 않았다. 그런데 신우이는 제 업무에 간섭을 했다. 신우이의 직장이 나의 시댁과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신우이는 청소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손님들과 1대1로 소통을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우이는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런 행동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록은 신우이의 간섭이 많이 싫었고 나는 가족 외의 사람들과 일 처리하기 불편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가족 외에서 살아보니까 가족들이 제 업무에 참여해도 어째서 그것이 정상적일지 의문이 들었다. 신우이가 일에 관심을 갖고 참견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하거나 말씀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이것이 실수였다. 아직 익숙한 가족들이 일 처리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서 발주관리와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기 직장이나 잘 돌보거나 왜 저한테 마술을 뻗쳐온 건지 이해 불과하였네요. 남편하고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의 누나 때문에 저는 미쳐갔습니다. 올케 소스 펌프가 다 굳었네요. 레시피에는 음료에 따라서 2펌프씩 되어 있지만 펌프가 반쯤 막혀 있네요. 그러면 소스가 정량보다 적게 사용되었겠고 음료맛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어차피 눈대중으로 양을 익히고 있으니까 정확한 양에 맞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된다고 자신을 과시하네. 이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려 했는데 올케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내가 인생 선배로서 줄 수 있는 조언이에요. 신우이가 무슨 소리를 하든 전 묵묵히 업무를 처리했고요. 카페 문을 닫고 나와서야 왜 이렇게 저한테 간섭하느냐고 물어봤죠. 저는 신우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뿐인데 자꾸 저한테 잔소리하고 혼내니까 매일매일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격해져서 신우이한테 화를 내듯이 따져버렸어요. 한참 제 말을 듣고 있던 신우이가 드디어 입을 열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어리다 어려.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경고. 망둥어는 꼴이 정말 어리다. 모르나 모를 때고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고쳐놔야 하는 것 투성이네. 피식 웃으면서 저를 얕잡아 봤어요.
자기가 오서른이고 인생 선배이고 엄연히 서열이 더 위인데 대들기는 보기 좋지 않다면서 저의 등짝을 후려치기도 했고요. 정신 차려라 하면서 정신, 이러면서요.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면요. 제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누이가 그러는 거였다면 제 기분이 더럽지 않았겠죠? 오히려 저는 가족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이었던 거요. 그러니까 시누이를 초반에 내버려 두었지만 시누이는 제가 바라는 좋은 의도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저한테 자꾸 듣기 싫은 지적질만 날릴 리는 없었을 텐데요. 올케는 식사할 때마다 밥상에 물을 떠놓곤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다. 무식한 행동이죠. 식당에서는 어쩔 수 없다지만 집에서는 예절을 지켜야겠죠. 앞으로는 갈증 나도 참기를 바랄게요. 식사 중에 물을 마신 것뿐인데 정색을 하면서 그 버릇 고치라고 하신 적이 있었고요. 스댁에서 같이 수육을 만들어 먹은 적이 있었는데 밥상이 거의 차린 상태에서 시누이가 따로 불러서 저에게 너무 황당한 경고를 했었지요. 올케, 내가 혹시나 했던 이미 이런 사실이야. 오늘도 밥을 조금만 떴네. 예상대로야 혹시 밥을 조금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밥을 잘 먹어요. 다이어트도 안 하고요. 내가 말한 거지. 올케의 얕은 수법은 나한테 다 읽혀. 수육 같은 고기 있을 때만 밥 조금 뜨는 거 너무 치사하지 않아야 하잖아. 야비하게 생각하지 않아. 대밥 들어갈 자리를 줄이고서 고기를 많이 먹겠다는 뜻이야? 누가 그럴까요? 다 같이 먹는 자리니까 기분을 존중하는 거야? 내일 거슬리더라. 눈치를 줘도 고칠 마음 없이 말하는 거야? 앞으로는 메뉴와 상관없이 밥을 똑같이 푸기를 바랄게. 올케, 제발 경험 없이 굴지 말자. 당일이 너무 당황해서 수육의 맛도 모르고 먹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몰래 시누이 만행을 다 까발렸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참으라고 하셨어요. 한 가족이 되는 과정일 뿐이니까 참고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미덕으로 아껴둔 시어머니 카드가 소진되어 절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상추 한 상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시댁에 가져갔어요. 시누이가 상추를 뜨거운 물에 씻는 게 보여서 혹시 잘못 보인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형님, 지금 상추를 뜨거운 물로 씻고 계시진 않으시죠? 왜 뜨거운 물을 트셨나요? 외계인 손이 시리니까 온수를 켰던 거겠지요. 그리고 원래 농약은 차가운 물로 잘 안 씻혀요. 농약이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야간에 키운 상추인데요. 시골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약을 치지 않았다고 유기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니 실제로는 모두 약불이어서 농사지어요. 시골 사람들은 다 무식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열이 안 났을 리 없잖아요. 화가 나서 시누이에게 따지며 사과하라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달려와서 거실을 채웠어요. 시누이는 차분하게 있어서 좀 놀랐죠.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저를 말렸고 시누이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발은 안쪽으로 굽는 것 같아 너무 서러웠고 차분하게 따지지 못하고 흥분해서 너무 싫었어요. 울면서 화를 냈더니 시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가보겠다며 짐을 챙겼고요. 시댁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시누이가 쟤를 잡았어요. 순간적으로 사과를 하려 했지만 제 손에 5,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더니 상처 책임질게. 여기 상추값 됐지? 공짜로 받은 걸 5,000원이나 쳐줬으니 올케가 손해본 장사 아니거든. 내가 희생한 거지. 상추 약간 상했나 봐. 내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는데 잘 안 됐어. 정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시누이가 진짜 미친 언니였고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었고 친해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시누이와의 카톡을 보여줘서 그간의 일을 다 알려줬어요. 본인인 게 국내에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내심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올케가 전화할 시간이 괜찮으면 말해달라는 공포의 카톡이 왔어요. 그걸 보자마자 숨이 막히더군요. 그냥 카톡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굳이 전화를 원하길래 그렇게 했어요. 제게 아주 조목조목 짓거렸어요. 왜 그러냐? 남편한테 1년이나 큰 성인한테 자기 앞가림 못합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징징거리지 말라. 왜 이를 키우냐? 진짜 설교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시누이를 향한 초기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말했어요. 형님,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형님이 감당하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배우자에게 누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했었는데 안타까웠어요. 수습한다는 의미로 차분한 말투로 말했더니 시누이가 코웃음을 내며 이런 내용을 불평하더군요. 시골 집안에 대해 보이려고 하는 척은 제게 가르치거나 나무라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든가 더불어 무식한 시골 집안이라고 욕했다는 발언이었죠. 그러신 형님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자신을 크게 내세우시나요? 저한테 지속적으로 가르친다며 난리를 치시고 계셨는데 제가 더 잘난 게 없는데 말이에요. 제가 시누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 몰랐어요.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저를 규정하려 시한전에 지적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제발 직접 입학한 방송통신대에서 나왔다고 말해주세요.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대졸자인데 방송통신대 출신인 올케는 레벨이 다르단 소리네요. 어쨌든 그날 시누이와 대립하고 난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계시니 시누이가 없어도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연락을 주셨어요. 생신상을 받고 싶다고 했답니다. 저를 믿고 생신상을 기대하신다고 할 때 남편이 회사에서 정신이 없어 상의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카톡으로 장문의 문구를 보내왔어요.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생신상 메뉴를 제시했고 이해할 수 없는 요리들이 많았어요. 레시피 링크들이 걸려 있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 어려웠는데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내주신 거였나 봐요. 그럼에도 시댁이 이해하기 힘든 상태에 이제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어요. 힐난하지 못한 채 무시한 휴대폰 전화를 되새기던 중에 친언니의 여러 부재 전화가 있었어요. 머리가 아파서 소식을 받지 않았는데 그 소식을 알아듣자 전화를 받았죠. 그러자 화제가 올려 부터 심해지더니 왜 이러시나, 무슨 일이야? 지랄이냐? 같은 소리였어요. 또 누구나 힘들 때 발작을 하거나 동요해도 좋지만 언니도 괜찮나. 아직 정리된 것조차 아니었는데 혼자 단골들 지어려 하시길래 버터질이 오려는 내 프레임 버터 불라고 싶어 하면 그림이 합리로 일어나 그 정신승리가 너무도 사랑하지만 중략. 생신상 메뉴를 검색하느라 기다란 시간을 보내왔는데 시누이의 메시지가 생신상 메뉴였으니 제게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해가 어려워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데 시댁에 가야 했던 이유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혼돈스런 마음으로 휴대폰이 울리자 참지 못하고 받았어요. 누나로 부르는 여성의 부재 전화가 6번이나 남겨졌는데도 그 소리가 들려오고는 제 몸이에요. 너는 왜 전화를 받지 않을까? 정신이 나갔니? 무슨 일인데? 또 지랄인데? 나는 힘든 왜 힘든데? 하는 메시지와 함께 매우 난처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더라도 나는 그 손길이 돼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에 대한 진지한 대답을 하기에는 아직 생각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내 친언니는 질질 왜래요? 갑자기 심각해진 태도로 나의 일을 물었더니 서러움이 터져나왔어요. 그리하여 지난 경험들을 모두 이야기해버렸어요. 비록 그저 말만 한 것일 뿐이었지만 어색하게 말해 나는 개운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정신이 맑아졌어요. 나는 시어머니한테 다가가지 않으려 시누이 목록을 무시하고 할 일들을 준비하여 시댁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약속이 없는 시누이가 시댁에 나타나 그때부터 시비를 걸어왔어요. 재료를 볶는 순서가 틀렸다며 자신이 원했던 케이크를 사지 않았다며 제 주변을 서성이며 중얼거리는 등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의 행동을 결국 묵인해 주셨어요. 나의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참고 요리를 했어요. 시누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참 좋겠지만 내가 무시당하기를 원하니 돕을 수 없었어요. 혼자 고생해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신우이는 거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나의 신경을 쓰러뜨리며 상을 거의 다 차려놓았는데 남편은 왜 아직 안 오는지 의문했어요. 겨우 남편이 도착했을 때 옆에 다른 사람을 끌고 있었어요. 나는 누군가를 보고 경악하여 손에 든 국자를 놓쳤어요. 그것이 내 친언니였기 때문이었어요. 친언니는 나에게 인사도 없이 나타나 시녀를 찾았어요. 친언니가 신우이의 머리카락을 잡았을 때 신우이는 비명을 질렀지만 친언니는 눈치를 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친언니의 태도는 참으로 도전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개입하려 했지만 친언니의 행동을 막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친언니는 웃으며 신우이의 머리를 놓았어요. 나는 겁을 먹었어요. 그것은 폭풍전조였기 때문이죠. 친언니는 국자를 손에 들고 나를 향해 달려와 내가 내 동생을 괴롭혔나라고 물었어요. 실례로 반말을 사용하며 무식한 시골 처녀 같다고 욕을 했고 친언니가 돌격하여 시어머니가 말리려 노력했지만 속히 멈출 줄 몰라 했어요. 여기에는 의미 있는 내용이 있지만 일부 부분은 문장 구조나 표현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버전입니다. 신우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남편과 저는 말리고 나선 뒤 친언니는 국자를 손에서 놓고 싸늘한 눈으로 바닥에 엎어진 신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분함은 개뿔, 엉엉 울음을 터뜨린 신우이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우리 집이 재혼 과정이라 나를 가짜 신우이로 생각해 우습게 볼까봐 더 견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황당한 변명이 나왔지만 우는 신우이의 모습을 보며 비난할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너무 받으셔서 방으로 가셔서 눕고 계시고 저희는 남편과 함께 친언니와 나가려고 했지만 친언니가 부엌에서 준비한 식사를 보고 배가 고파해서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계신 방에 있었고 친언니는 밥을 먹으며 농담을 했지만 남편에게 내가 긴 말 안 한다. 앞으로 잘 지내자. 예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고개를 엄청 빠르게 끄덕끄덕하였습니다. 친언니는 서울에 도착했다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걸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과연 남편이 친언니를 데리고 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획기적인 또라이라는 건 둘째치고 남편과 평생을 같이 살아도 되는지 고민한다고 했을 때 제게 말해준 것을 듣고 이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를 버리는 게 아니지. 내가 실망시킨 게 있다는 걸 알아?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는 떨어져선 안 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1 더하기 1이니까 하면서 말했죠.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졌고 일하던 개인 카페를 그만둔 뒤에는 제가 카페를 차렸습니다. 기존 업장을 인수받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은 친정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친정은 농사 짓는 시골집이긴 한데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진원 때문에 살았을 뿐입니다. 사장님 카페가 완전히 성공하자 신우이는 속이 아파해했을 거예요. 자신이 항상 지적해온 방식대로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시어머니와는 그루터기 있게 잘 지내는 반면 결혼은 물론 남자친구도 아직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